안녕하세요. 리딩 인사이트 마인드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슬기로운 환자 생활입니다. 이 책은 1장부터 4장까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비만에 대해 정의와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 잘 정리하고 있으니 생활 습관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은 1장 고혈압, 7장 갱년기와 8장 만성피로 증후군의 일부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다가 갱년기 증상이나 만성피로의 증상이 있으시다면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부신 피로가 의심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들어가며 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데 과식과 과음 등은 대표적인 나쁜 생활습관으로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의 질병을 초래한다. 그리고 비만에 따른 퇴행성 관절염 등의 위험도 커지게 된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었던 부자들에게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스웨덴에서는 유복병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여 문명병이라고 했으며 일본에서는 성인병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대부분 퇴행성 질환으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질병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발병 연령이 빨라지면서 비만의 경우 소아비만과 같이 어린 나이에도 발병하기 때문에 더는 성인병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생활습관 개선 효과가 내일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누적되면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싱겁게 먹기 운동처럼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새로운 문화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다. 최근에는 흡연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고 저녁에 술자리 회식보다는 거리를 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에 관한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건강은 타고나는 건? 메메도즈는 유전자는 총알을 장전하고 생활 습관이 방아쇠를 당긴다고 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의 총합을 유전체라고 한다. 그리고 반대로 비유전적인 모든 요인, 즉 모든 환경을 엑스포솜이라고 한다. 식습관, 음주, 흡연,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엑스포솜은 다시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준다. 엑스포솜에 의해 나쁜 유전자가 발현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유전적 요인이 있더라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물론 타고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모 탓을 하기보다 오늘부터 좋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도록 하자. 고혈압의 생활 습관 요법.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엄청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아는 기본적인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요법은 저염식이다. 하루 소금 섭취를 6g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인은 평균 10g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인 5g의 2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하루 10g을 섭취하는 고혈압 환자가 소금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46mmmercury 감소한다. 소금의 양과 나트륨 양을 혼동할 수 있는데 소금의 양을 2.5로 나누면 나트륨 양이 된다. 소금 섭취 권장량은 티스푼 하나 정도로 6g에 해당하며 이는 나트륨으로 2.4g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반찬인 김치, 찌개, 국, 젓갈, 그리고 라면, 마른 안주 등에는 소금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체중 감량도 중요하다. 고혈압은 체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복부 비만은 심혈관 질환에 의해 사망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혈압 환자가 표준 체중을 10% 이상 초과하는 경우 5kg 정도만 체중을 줄여도 뚜렷한 혈압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절주도 중요한데 적정 음주량에 대한 기준이 개인마다 크게 차이난다. 음주량은 알코올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남성은 하루 20에서 30g, 여성은 10에서 20g 미만으로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체중이 낮은 사람은 알코올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서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30g의 알코올은 맥주 1병, 와인 1잔, 정종 1잔, 위스키 2샷, 소주 23잔에 해당한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운동하면 혈압이 감소하고 심폐기능이 개선되며 체중이 줄고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등 고혈압 환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다. 먼저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운동 강도라 할 수 있다. 미국 심장학회는 높은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75분 하거나 중증도 강도의 운동을 150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능한 매일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중요한 것은 강도인데 3시간에서 4시간씩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통 최대 심박수를 기준으로 한다.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뺀 숫자이다. 만약 40세라면 220에서 40을 빼면 180으로 최대 심박수는 180이 된다. 중등도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를 의미한다. 최대 심박수가 180이라면 180의 50에서 70%로 90에서 126회 정도 되어야 한다. 더불어 주의해서 3회의 근력 운동을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한데 이유는 무거운 것을 들 때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혈압이 잘 조절되고 합병증이 없는 경우라면 운동량을 서서히 늘릴 수 있지만 협심증 등의 심장병이 있는 경우, 가슴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 이전에 심한 운동을 해본 적 없는 65세 이상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는 의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장한다. 금연도 마찬가지다.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은 일시적으로 혈압과 맥박을 상승시킨다. 병원에서 측정하는 혈압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24시간 활동 혈압에서 살펴보면 낮 동안 혈압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은 그 자체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이므로 고혈압 환자가 아무리 혈압을 잘 조절해도 금연하지 않으면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금연 후에는 체중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건강한 식사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고혈압과 관련해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생각하면 된다. 고기를 많이 먹는 경우 채식에 비해 혈압이 높다. 과일이나 채소 섭취를 늘리면 수축기 혈압이 3mmHg 감소하고 지방 섭취 감소까지 하면 6mmHg 정도 감소한다고 한다. 갱년기 증후군. 갱년기는 질병 또는 노화에 의해 난소 기능이 감소하면서 폐경과 관련된 신체 및 심리의 변화를 겪는 시기를 의미한다. 35세 이후 난소의 크기와 임신 능력이 급격히 감소한다. 남포수가 감소하면서 배란이 안 되기도 하고 생리 횟수나 양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난소의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마지막 생리 주기까지 기간을 폐경 이행기라고 하며 폐경 이행기와 마지막 생리 1년 후까지를 합해 폐경 주변기라고 한다. 폐경 이행기 초반에는 난포기가 짧아지면서 생리 주기가 짧아지지만 후반에는 60일 이상 생리가 없을 수도 있으며 이때 안면홍조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폐경 주변기 혹은 폐경을 진단하기 위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안면홍조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생리가 불규칙해지면 폐경 주변기로 12개월 이상 생리가 없으면 폐경으로 진단한다. 다만 난소를 남기고 자궁절 제수를 한 경우처럼 난소의 기능이 남아있지만 생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혹은 45세 미만이면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하기도 한다. 폐경을 전후해 갱년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안면홍조 증상이다. 밤에 덥고 땀이 나는 야간 발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여성의 60에서 80%의 마지막 생리 3개월 이내에 안면홍조를 경험하며 난소절제로 갑자기 폐경된 경우에는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야간 발한 증상은 평균 7년에서 8년 정도 지속되지만 10에서 15%는 10년 이상 또는 평생 지속된다고 한다. 대개 얼굴에서 열감이 시작되어 머리, 목, 상체로 퍼지며 몇 분에 걸쳐 지속된다. 또 폐경 여성의 45%에서 비뇨생식기계 증상을 경험한다.
에스트로겐과 관련 있어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변화가 일어나 위축과 기능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외 증상들로는 수면장애, 기분 변화나 우울감, 기억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자신감과 의욕 저하, 무력감, 과민성,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 성욕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증상들을 점수로 나타내는 쿠퍼만 지수가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갱년기 증상이 심한 것으로 10점 이상이면 주의, 15점 이상이면 전문의와 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갱년기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안면홍조와 비뇨생식기계 증상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호르몬 보충요법이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골다공증도 발생하므로 골소실과 골절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단 모든 사람이 호르몬 보충요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려할 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거나 뇌졸중 또는 갑자기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뇌졸중 증상이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일과성 허혈발작, 유방암이나 자궁내마감, 간 질환 등이 있는 경우 호르몬 요법은 금기이다. 비호르몬 요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시도되고 있지만 뚜렷하게 효과가 입증된 약물은 없다. 약이 시도되고 있으나 일관된 효과가 없고 개인차가 크므로 시도되는 수준이다. 만성 피로. 피로는 매우 지쳐있는 상태 혹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보통 1개월 이상 지속하면 지속성 피로라 하고 6개월 이상 지속하면 만성 피로라 한다.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에서 만성 피로증후군에 대해 정의한 바에 따르면 새롭고 발병이 분명한 피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하고 환자를 매우 쇠약하게 만드는 심한 정도니 피로 증상을 동반하고 기억력 또는 집중력 장애, 인후통, 리프선 압통, 근육통, 관절통, 새로 발생한 두통,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운동 후에 심한 건태감. 이 8가지 중 4가지 이상 동반하고 피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정신적 질환이 배제된 상태라고 정의한다. 이 증상들 중 6개월 이상 반복되나 앞의 기준을 충족할 때만 만성피로 증후군이라 한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0.5에서 2.5%뿐이고 지속성 피로는 15에서 30%, 만성피로는 10에서 20%로 알려져 있다. 다른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정신상태 검사나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며 의심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 된다. 이때 다른 원인이 밝혀지면 만성피로증후군은 아니고 6개월 이상 반복되나 앞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시에는 특발성 만성피로라고 한다. 피로 또는 만성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우울증, 불안증 같은 정신질환, 갑상선 기능저하증, 당뇨병, 만성신부전, 만성간부전, 악성종양 감염성 질환 등이 있고 항우울제 같은 약물 부작용에 의해서도 피로감이 유발될 수 있다. 만약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원인으로 의심되는 병들을 잘 관리했음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번아웃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부신피로. 피로감을 일으킬 원인을 다 제외하고도 진단명이 없을 때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한다. 별다른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못 찾는 경우가 더 많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상승한 채 오래 지속되면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해 비만을 유발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고 그 과정이 길어지면 코르티솔이 다 사라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감소된다. 코르티솔은 부신에서 분비된다. 코르티솔이 소진되어 나타나는 피로 증상을 흔히 부신 피로라고 부른다. 부신은 결핵이나 매독 혹은 암이 전이되면서 파괴되어 기능을 못하거나 다른 자가 면역 질환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여 생기는 에디슨병과 다르다. 부신 피로는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다. 대표적으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에 의해 혈당이 감소한다. 그런데 혈당이 너무 감소할 것 같으면 우리 몸은 혈당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때도 코르티솔이 분비된다. 이런 호르몬이 부족하면 혈당이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면 위험하므로 몸에서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한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긴장할 때 활성화되는데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동공이 커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는 등의 반응을 초래한다. 간혹 긴장하면 몸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경우다. 저녁 금식 상태가 길어지면 새벽 2시에서 3시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잠을 깨는 경우가 많고 악몽을 꾸면서 깨는 경우도 있다. 당이 떨어지는 증상은 낮에도 나타날 수 있는데 식후 12시간이 지나면서 잠이 쏟아진다거나 기운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커피로 버티는데 커피는 증상을 다시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혈압이 낮은 경우도 있다. 코르티솔은 장에서 나트륨 흡수를 돕고 신장에서는 나트륨이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코르티솔이 소진되면 나트륨이 다 빠져나간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서 혈압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신피로 환자 중에는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가고 당이 잘 떨어지기 때문에 감자튀김처럼 탄수화물과 염분이 많은 음식을 찾기도 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갱년기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증상을 알고 계셨나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폐경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갱년기 증상으로 병원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폐경주병기에 대한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해서이지요. 우리 몸은 큰 사건을 앞두고 미리 대비하라는 신호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신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고생한다고 하네요. 이 책에서 호르몬 요법의 장단점을 자세하게 담고 있으니 치료법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신피로의 증상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증상이 나타난 걸 모르고 병원에 가서 이상한 진단을 많이 받고 다양한 약을 먹었었네요.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부신피로임을 알게 되었을 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기 위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는 것만큼 좋은 관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겪었던 몸의 증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극복 사례도 알려주시면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소통하는 책리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나를 돌아보고 생각하며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헤르몬하우스 출판사의 도서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